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제목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국방농편 꼭지로 한 말씀 드릴 텐데,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그 동력원, 뭐 기존에는 그 디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자력 추진, 핵 추진 잠수함이 되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목표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이는 연구 과제가 제 눈에 띄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과제의 제목이에요. 과제 제안 요청서고요. 예.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무기 체계 패키지형이에요. 그냥 전력 생산 기술도 아니고 그걸 무기 체계와 같이 연동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은 제가 이제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핵심 기술들은 우리가 확보가 된 것 같고, 그걸 이제 무기 체계와 연동하는, 그리고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하는 약간 체계 개발에 가까운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지금 제안이 나와서 응모를 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이 과제 제안 요청서를 보낼 때는 대부분이 이제 민간 기업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기술은 관련된 정부 출연 연구소나 연구원에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보통 그런 이제 얼개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연구개발 목표를 보면 이제 개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22년에서 27년 60개월, 5년, 보통 이제 4년, 5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부 과제가 국방 관련해서 365억 상당히 많이 투자되죠. 그러면서 목표는 뭐냐?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이다 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것은 40피트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로상에서 보는 가장 많이 보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거 있죠. 그 컨테이너입니다. 예. 그것으로 이동이 가능한 발전 시스템이라는 거죠. 고출력.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의심이 이제 핵 추진 또 원자력 발전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해 패키지 과제로 아래와 같이 4개의 단위 과제로 구성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디젤 발전기를 많이 쓰는데, 소형도 그렇고, 소형은 공사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만한 거. 예,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또 보면은 이제 우리 전차나 자주포 또 대공포 같은 것에 이제 여분의 추가의 발전기용으로, 주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 포탑이나 뭐 레이더 같은 걸 돌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도 뭐 한 100마력이나 뭐 1점 되는 디젤 발전기가 달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천궁이나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보면은 그 전기를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레이더 전기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야외로 가서 어디 뭐 전기 꽂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천궁 같은 경우에 발전 차량이 따로 가잖아요. 그건 약간 3축이나 4축 차량에다가 발전기, 디젤 발전기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함정에 장착되는 디젤 발전기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동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공 미사일용 발전기 차량이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디젤 발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혀 안 맞는 게 있죠.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해. 이거는 우리가 보고 올 수 있는 디젤 발전기와는 뭐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연료 주입해야 될 것 같은데, 디젤 발전기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력 추진이다. 그런데 뭐 극소형이다, 초소형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년까지 개발을 하겠다. 패키지형 프로그램이니까 기본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가 된 것 같다.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어디에 이용될 것 같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자, 이거 수출 컨테이너 규격인데, 이 보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20피트, 40피트인데 40피트 가장 많이 보는 거고, 좀 짤막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20피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길이가 40피트짜리예요. 40피트짜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높이가 8.6피트, 6피트짜리가 있고 1피트짜리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9.6피트짜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컨테이너 트럭, 거기 안에 발전기가 들어가는데 그 발전기는 20년 이상 동안 연료 주입이 필요 없는 이동형 발전기라는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 발전기의 발전량이 어느 정도냐, 앞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마 짐작이 되실 건데, 인구 3만 명의 도시를 20년 이상 동안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컨테이너 트럭 하나로, 예, 우리 공사판에 가면 컨테이너 트럭으로 만들어진 가옥들이 가끔 있잖아요. 임시 가옥들이. 예, 그거 하나 컨테이너 트럭으로 딱 부려놓으면은 인구 3만 명의 도시가, 요즘 뭐 시골 소업 같은 경우는 업 전체, 군 전체의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예. 자, 그런 발전기. 원자력 발전 빼고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또 수소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연료를 한 번밖에 주입 안 한다. 수소 발전도 아니죠. 예, 수소 발전 연료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자력 발전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돼요. 예. 자, 연구 개발의 필요성.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 그래서 가나 다라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 볼게요. 가 보면은 미래 전장 환경은 레이저 무기 체계, 레이저 무기 체계 알죠? 특히 드론 요격용으로 많이 이제 언급되죠. 고에너지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독립적인 전력원의 확보가 필요함. 어떻게 보면 점프가 아주 심해요. 하나는 그냥 아주 구체적인 미래 무기 체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국가적인 에너지 자립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연결, 초고속 네트워크 등의 발전으로 지휘 통제 체계 운영에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함. 자, 여러분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것도 보더라도 개인 병사가 이 배터리를 휴대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등에다가 그들의 방탄조끼 일부에다가.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조준경도 향후에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나 향후 등장하게 될 중형 전술차, 예, 이런 거는 다 USB, 이제 요즘 말로 하면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제 군대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중대 단위, 소대 단위, 대대 단위로 다 예전보다 진력이 훨씬 많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핵심이죠. 2번이 향후 운용 예정이 100kW, 100kW면 0.1MW예요. 상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고에너지 무기 체계죠. 예. 저도 보면은 이제 주 하나 같은 데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출력이 약하니까 폭발물 같은 거를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폭발물이니까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 그거 제거할 때 원거리에서 장기적으로 쏘일 수가 있죠. 레이저를. 출력이 약하더라도 상관없죠. 오래 쏘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무기로 쓰려면 드론이나 장거리에서 쓰려면 출력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드론 같은 거는 작고 가볍고 가깝게 목표가 있으니까 조준해서 출력이 약해도 되지만 이 미사일이나 항공기, 우주 같은 그런 목표를 이제 공격하고자 한다면은 출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런 고출력의 레이저를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뭐 레이저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발전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에서도 지금은 고정형으로, 예를 들어 드론 방어 체계를 고정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이동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를 비롯한 업계에서. 현재 하나가 중심인 것 같은데 LIG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출력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동하는 컨테이너 같은 데 담긴,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론이 요즘은 이제 군집 드론이잖아요. 수십 개, 수백 대가 날라온다는 거죠. 그걸 팡팡팡팡팡팡, 예, 한 드론에 그냥 0.1초씩만 탁탁 쥐어도 격추시킬 수 있게 하려면은 100kW가 계속 팡팡팡팡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용도로 필요하죠. 예. 원자력 발전기를 실은 차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환경까지도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한화에서 이제 주 하나에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소형 전술차에 있는 이제 폭발물 제거하는 레이저죠. 이제 위력이 좀 작겠죠. 그 다음 이제 드론 요격 정도에 쓸 수 있는 이동형. 벌써 이제 한 3축이나 4축으로 돼가죠. 예, 이건 40피트는 아니지만 20피트 컨테이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이 안에 발전기겠죠. 예, 고출력. 여기에서 40피트 쪽으로 사이즈로 가면은 저기에 들어가는 레이저가 출력이 훨씬 세지겠죠.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단어 한꺼번에 묶어서 볼게요. 읽어볼게요. 군이 추구하는 효과 중심 작전 및 동시 통합 작전 특성상 지휘소가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거는 뭐죠? 뭔가요? 지금 군의 육군 같은 경우에도 기동성이 갈수록 중요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발전 차량이 계속 따라가야 되고 발전 차량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발전 차량을 위한 연료 수송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디젤 발전기는 연료의 수송 및 저장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이동이 제한되므로 이동이 용이한 전력 공급 체계가 필요함. 이것도 말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100메가와트면 열 출력으로 3만 명의 도시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대 있으면 제가 봐서는 뭐 특별하게 많이 쓰지 않고 통상적인 상황이면은 3만 명이니까 일개 4단 정도는 충분히 컨테이너 하나로 상시 전시는 아니겠지만 상시 전력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로 그러면 끝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 부대가 이동하고 재배치될 때마다 뭐 수송 트럭이 달라와서 연료를 뭐 하루에 한 번씩 넣고 이런 필요 없이 그것도 상당히 편의의 도모가 되겠죠. 특히나 그게 지금 우리 나라가 아닌 외지에 다른 타국에 뭐 파병을 간다거나 그러면 그 효용성은 더 훨씬 커지겠죠. 네. 주위에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 트럭 한 대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회군할 때까지. 네. 또 하나는 도서 지역 및 재난 피해 지역 등 기존 전력망 지원이 어려운 지역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서 역대급 태풍이 와서 제주도가 전체가 망가졌다.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제주도는 발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육지에서 전력선이 다 가야 된다고 전제를 할게요. 발전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완전히 망가졌다.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서둘러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와 같은 트럭이 있다면은 배에 싣고 제주도에 상륙할 필요도 없이 제주도 근방에 가서 발전을 시키면은 이런 트럭이 여러 대만 간다면 제주도 전체 인구가 뭐 100만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0여 대를 보내면 제주도 전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선이 복구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땅이 워낙 크고 특히 이제 시베리아나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은 유럽 본토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력선을 끌어온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예, 그 지역에 발전소를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신개척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할린에서 새로운 가스전이 발견됐다. 유정이 발견됐다. 예, 갑자기 수천 명의 인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장비와 그걸 위해서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기존 발전소에서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전력선을 끌어온다. 다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럴 때는 바다에 그냥 원전을 실은 배를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예, 러시아적인 발상이고 그런 환경에서 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유식 원전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 들어가는 원전은 소형 원전이에요. 100메가와트급이에요. 10만 인구의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 기회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메가와트인데 지금 2라고 적혀 있죠. 예. 자, 원자로가 있고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디젤 엔진도 마찬가지. 1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있어요. 그럼 100마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 그게 열 출력이에요. 그 엔진이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힘, 가장 원초적인 힘. 그렇지만 그걸 전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할 거잖아요. 예, 원자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로 자체가 낼 수 있는 힘은 메가와트 H라고 쓰고 열 출력.
그리고 그걸 전기로 바꿨을 때 대부분 전기로 많이 바꿨으니까 전기로 바꿨을 때는 한 에너지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70%는 소실되는 거죠. 열과 기타 등등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을 써요. 전기의 일렉트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메가와트 전기 출력이면 저건 한 열 출력으로 치면 한 3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출력이에요. 예. 자, 그 구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정도 출력이면 이게 이제 이 배가 그 정도 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배가 상당히 크죠. 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개발 중인 거는 100메가와트긴 한데 열 출력이 100메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전기 출력으로 치면 30메가와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인구 3만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크기는 상황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연구 과제로 나온 40피트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열 출력 기준으로 100메가와트 인구 3만 도시 그 용도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오늘 주제랑 가장 근접돼 있죠. 초소형 여론 발생기. 이제는 여러분도 저것이 20년에 한 번만 연료를 주입하게 하면 되는 원자력 발전기구나. 그것도 차세대 초소형 원전이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경우 전략 잠수함 이제 핵심이 나오죠. 전략 잠수함의 동력원이나 우주 탐사선, 고고도 드론 그만큼 소형이라는 뜻입니다. 예. 물론 그때 용체에 따라서는 출력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게랑 맞추겠죠. 그것을 딱 알맞는 지점을 우주 무기체계, 원격 무기체계, 우주 무기체계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주 무기체계. 예. 이게 뭐냐? 인공위성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쓰겠습니까? 지상 공격용으로 쓰겠습니까? 너무 멀죠. 제가 보기에는. 예. 다른 나라의 군사 위성을 요격하는 데 쓸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일본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처음 시도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다라 중에 뭐가 가장 실용적일까? 뭐가 가장 중첩이 될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일까?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열 출력 기준으로 100메가와트 짜리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볼게요. 자, 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던 곳은 미국이에요. 이게 소형이고 새로운 방식의 원전이었어요. 예. 그 원전에 그 당시 개발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그 이름은 용융염, 좀 녹았다는 거죠. 염이라고 하면 이제 이온들이잖아요. 소금에 들어가는 염 같은 거. 그래서 뭐 불소, 염소 이런 거하고 핵연료를 섞어서 핵연료가 이제 100도, 200도 정도만 올리면 액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핵연료가 이렇게 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대기 마냥의 고체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돼 있죠. 그래서 물은 냉매로 쓰이는 거잖아요. 식히는 걸로. 그래서 가압을 해서 압력을 높이면은 물이 100도씨에 끓지를 않죠. 예. 그렇지만 그게 물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끓는 거죠. 지난번 후쿠시마 때도 끌어올라서 막 녹아 내렸잖아요. 막 수소를 발사하고 터지고. 그때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는 디젤 발전기가 돌아서 뭐 물을 따로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디젤 발전기도 지진으로 고장이 났죠. 그래서 결국 녹아 내렸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큰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을 만드는데 원자로는 작은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단가가 싸지니까 주변 시설을 하는데. 자, 그런 거였던 거고 미국이 이거를 용융염 원자로 이건 액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따로 냉매 따로가 아니고 연료가 같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연료 자체가 냉매이고 연료 자체가 연료예요. 예. 자, 미국이 이걸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200메가와트짜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 1940, 50년대에 이게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소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항공기용 원자력 엔진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용융염 원자로가 지금 다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만에 하나 전체가 공격을 받거나 지진 등의 이제 자연재해로 구멍이 난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은 가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 나도 슉 전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 원자로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난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재난으로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로가 녹고, 또 기존의 원전의 방식이 뭐냐면은, 원전은 워낙 많은 에너지를 내요. 기존의 핵 연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렇지만 열 효율 자체는 안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 찌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열량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찌꺼기가 쉽게 말해서는 방사능 폐기물이고 그게 밖에 유출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게 차세대 원전이에요. 소위 4세대 원전이라고 불리죠. 그것은 두 가지예요. 일단 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구멍이 나더라도 즉 예를 들어서 용융염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또 금속 원자로도 있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구멍이 난다? 그러면 그게 상온으로 떨어져요. 온도가. 그래서 그 냉매가 공기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굳어버려요. 굳는 상태에서 방사능 폐기물을 안고 굳어요. 그래서 그게 잠수함이나 함선이면 그대로 굳은 채로 지하에 깔아앉아 버려요. 자,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이거는 지금 정식로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 폐기물의 열 효율이 되게 떨어지고 폐기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짝 태우는 거예요. 바짝. 그래서 폐기물 자체가 많이 남지 않게.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수십만 년이 걸려요. 방사능 폐기물이 큰 문제잖아요. 수십만 년이 걸려야지만 그게 사라지는데 지금은 몇백 년 단위로 그것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양도 줄겠죠. 그래서 안전한 원전 기술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차세대 원전이고, 그게 6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 이제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용융염 원자로가 가장 안전하다, 안전성에 가장 방점이 찍힌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법을 향후 새로운 원전의 총알로서 밀 것 같아요. 우리의 원전도 이 원전이에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우리는 왜냐? 방사능 폐기물을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전 세계 5, 6위예요. 원전 발전량이. 그런데 우리는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이 돼 있고 우리는 주력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연료를 재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나마 줄일 수도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대로 파묻어야 돼요. 수십만 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폭탄을 만들기 위한 고농도 농축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재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20% 이하로 농축, 20%의 기준이 무기와 비무기의 선이거든요. 20% 이하로 농축된 것은 국제적으로 거래도 돼요. 그래서 그 기술에 우리가 많이 올인을 했어요. 원자력 연구원 같은 데겠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걸 또 확실히 깨끗하게 태우는 방법. 옛날에는 태워버리려고 했죠. 왜냐면 방사능 폐기물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발전으로 연결된 거예요. 차세대 기술과. 자, 그런 게 복합돼서 우리가 이게 대해서 노하우를, 세계적인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어서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런 기술입니다. 자, 비행기용 엔진으로 만들 정도니까 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컨테이너 트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용 엔진으로 만든 게 200메가와트 정도니까, 열 출력 기준으로 우리 지금 100메가와트잖아요. 어느 정도 소형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걸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우리가 우라노스라는 차세대 소형 원전, 4세대 소형 원전을 하나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뭐 원자로에 관심을 가진 지는 오래됐잖아요. 지금 90년대 말부터 1990년대부터 그랬으니까, 그 중에 6종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라노스라고 그래서, 이건 고속 정식로인데 납을 이용해서 냉매를 쓰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저기 핵 연료 자체는 이 봉에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기술은 이 기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자체도 액화된 거, 안전성이 더 확보된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때 이 기술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소듐, 염소를 이용한
고속 정신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시마 이래로 그것이 지금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유레카라는 오늘 말씀드린 용융염 원자로고 FS가 앞에 붙어 있어서 이거 뭐 고속 정식로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료를 최대한 다 태우는. 그래서 직극이가 즉 방사능 폐기물이 거의 남지 않는, 또 그와 동시에 연료 재충전 기간을 훨씬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걸 유레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개발한 목적은 함선용 엔진으로 개발한 거예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프로펠러. 예. 지금 이번 정부 과제는 이 유레카를 기반으로 한 연구 과제예요. 이 유레카가 충분히 소형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기술을 확보한 거죠. 핵심 기술을. 그래서 이거는 무기체계에 이제 적용을 하려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넣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잖아요. 컨테이너에 넣어서 위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달면 레이저 무기가 되는 것이고, 해외 파병군에게 쓰면은 그게 해외 파병군이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에 아무런 도움 없이도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것이고, 도서 지역에 전기가 끊긴 경우에도 이걸 하나 보내면 도서 지역이 복구될 때까지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도. 그리고 그 규모면은 함정에다가 쏙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기존의 엔진 대신에. 그까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은 엔진용으로 나왔다. 출력으로 봤을 때 100메가와트 열출력이면은 딱 뭐냐? 원자력 잠수함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붙이는 설명을 제가 정리를 좀 한 건데, 100메가와트 열출력 기준이죠. 선박 추진의 동력원으로 쓰려고 한다. 이거예요. 4세대 기술. 그래서 안전도도, 왜냐하면 완전히 사고가 나면은 그 주기에 있는 용융염이 확 굳으면서 그대로 방사능 폐기물까지 가진 채로 깔아앉는 거. 그 자체로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돌아가는 기작 자체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거의 안 남기는, 지금 거에서는 비할 수 없이 적은 폐기물을 가지는 거. 그래서 폐기물의 보관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몇십만 년, 30만 년 단위에서 200~300년 단위로 줄어드는 거죠. 양도 줄어들죠, 당연히. 이자태로 폐기를 하면 되니까. 자, 이런 기술이다. 그리고 이것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기술이에요. 지금 이게. 그걸 이제는 무기체계에 적용을 하겠다. 이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 원자로를 이용해서 확보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체계 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00메가와트 열출력이죠. 그걸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원자로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 이게 프랑스의 트리옹팡급 전략 원잠이에요. 이게 14,300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창호급의 뭐 4,000톤급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는 좀 작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는 원자로가 K15라는 원자로예요. 가압 경수형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고, 여기는 가압 경수형이긴 한데 프랑스는 뭐 80% 90% 이상의 농축도를 보이는 군사용 핵연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자주 핵연료를 갈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출력 보세요. 150메가와트예요. 아까 우리가 끄는 100메가와트였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유레카 설계한 게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걸 두 개 들어가요. 300메가와트예요. 근데 14,000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5,000, 6,000톤급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어떨 때는 100메가와트급 하나로 충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100메가와트급 두 개를 넣어도 돼요. 그게 초기 노틸러스 같은 그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나왔을 때 거기 배수량이 한 3~4천 톤쯤 됐어요. 지금 우리 안창호급이랑 비슷했고, 거기 들어가는 원자료의 출력이 60메가와트, 80메가와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메가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톤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나로 충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넉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은 프랑스의 차세대 항모인 팽이에요. 30년대 아마 초중반 우리의 항모가 나온다면 비싼 시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이제 중형급이에요. 7만에서 7만 5천 동급이니까. 예. 우리도 KF21이 떠올려서 날려면은 이 정도 급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두 척 내지 세 척, 세 척 되면 제일 만족할 수준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료는 K22 원자료예요. K15 원자료를 용량을 키운 거겠죠. 한 개당 150에서 220메가와트로 출력이 올라갔어요. 그 곱하기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럼 440메가와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그 유레카라는 100메가와트급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4개를 넣으면은 이거랑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400메가와트가 확보가 되거든요. 분명히 그 생각까지 하고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초기 용도로는 100메가와트급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전력화한다. 무기체계와 결합해서. 그 다음에는 이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K15에서 K22로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출력을 높인 것을 개발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원자로로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초소형 원자로죠. 이게 예전에 어디서 따온 그림인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되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40피트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 이런 컨셉이 이미 제시가 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쓰겠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가 위에 레이저포를 쏘게 되면 100kW급 레이저포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함정용으로도 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RCWS를 대체하는 저게 그 두꺼운 외피를 가진 대한 미사일을 레이저로 파괴를 하려면 그 출력이 얼마나 세야 되겠습니까? 사정거리도 수킬로가 돼야 되고, 그죠? 그걸 여러 발 쏴야 될지도 몰라요, 동시에. 그리고 들어가는 레이더의 출력이 아주 커질수록, 미국의 알레이버커급도 그렇잖아요. 걔는 더 높은 레이더를 달고 더 높은 출력, 탐지 거리를 가지는 레이더를 싣고 싶지만 전기가 부족한 거죠, 전기가. 예. 그래서 이건 여러모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봐요. 안전성만 확보되고 이게 일단 작고 가볍고 싸거든요. 네, 그건 확실해요. 제가 관련된 논문 끝에 붙여놓겠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작고 가볍고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는 100메가와트용으로 개발했다가 향후는 항모용이면 200메가와트 정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도 들어가고 뭐 주력 함정에 다 들어가죠. 해외에서도. 그리고 우리 호위함에도 들어가고 하는 게 MT30 터빈 엔진이 있어요. 가스 터빈 엔진이 있어. 예, 이거는 뭐 등유 같은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항공기용 터보 엔진의 터보 제트 엔진을 이제 함정용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게 5만 마력이에요. 하나에. 이게 5만 마력이면은 대충 계산해 보면 38메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용으로 지금 보여지는 오늘의 유레카는 100메가와트니까 이게 3배예요. MT30 엔진 곱하기 4 해야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조그만 거, 요 컨테이너 들어가는 데는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3개가 차지하는 부피보다 훨씬 작을 것 같아요. 그 한 개의 부피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MT30 엔진. 그리고 연료를 20년간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한미 간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진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5월에 문재인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공동 성명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이게 핵무기 이야기입니다.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이제
비확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끝에 부분 안전조치가 보장되는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 이게 뭐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4세대 원전의 기술에 뭐랄까 눈동냥을 하고 간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낙점된 것이 차세대 원전 중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경쟁적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오늘 소개드린 FS MSR 660 원자력 이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